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소방감리 실무를 강의하게 된 소방기술사 곽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감리는 하나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있어서 여러 개의 공종이 감리를 하게 되고 시공을 하게 되고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소방 분야를 감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방감리는 공사비나 감리비는 비록 크지 않지만 그 중요도는 어느 공종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감리 실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 자리에, 이 강의에 관심을 가진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한 번을 해도 완성도 높은 일을 하시고자 이 강의에 귀를 기울이신 줄 알겠습니다. 소방감리는 갈수록 그 중요도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감리가, 특히 감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사전적 의미로는 볼감에 다스릴 일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리는 누구를 보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코디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발주자나 시공자나 설계자 또는 입주자들,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대관 업무에 있어서도 먼저 배우고 경험한 자로서 리더해가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방감리의 전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감리는 선진국의 방향은 인명사고가 증가하는 이런 화재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제 3만 불 시대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이라 하기에는 수입이 굉장히 높은, GDP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천화재, 밀양화재, 특히 며칠 전에 일어났던 고양시에 있는 저유소의 화재는 아무리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도 그 화재는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더욱더 인명을 중시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적으로 봐서는 소방기술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하다기보다는 오히려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소방감리가 보조감리 제도가 생기면서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현장에 책임감리와 보조감리, 이게 2명 이상이 배치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1인이 만세대든 천세대든 다 감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 해보니 일일이 감리를 할 수가 없었고 허점이 많이 들어간 걸 발견하고 제도를 변경해서 보조감리 제도를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공에서도 소방 시공 기술자가 반드시 3만 제곱미터 이상이나 16층 500세대 아파트는 1인이 배치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1인이 2개 현장까지 배치가 됐었는데, 그 얘기는 벌써 2배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업체에서도 부랴부랴 기술자를 구하고 감리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 비용도 많이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 소방감리는 전공을 뭘 했든지, 또 과거에 어떤 출신이었든지 묻지 않습니다. 내가 경력수첩상에 특급이면 특급에 맞는 업무, 초급이면 초급에 맞는 업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공, 경력, 출신, 성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자 기술사분들이나 또한 여자 감리자분들이 현업에서 많이 일을 하는 걸 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보조감리를 여자분들을 몇 분을 고용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만족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처음 시행됐을 때보다는 많이 상승했고 다른 어떤 분야보다 그 근무 질이나 일의 보람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여성분뿐 아니라 은퇴를 맞이하신 분들, 타 분야를 하다가 이직을 하려는 분들 적극 추천합니다. 이 일을 함께 하게 된 여러분들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소방감리가 타 분야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등은 이미 공급이 과잉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감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요. 둘 다 인원은 필요하지만 경쟁력 부분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걸어만 다니면 됩니다. 100세 시대에 아주 건강하고 체력 테스트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고 검측을 할 수 있고 자재 검수를 할 수 있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됩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정확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보장받습니다. 또한 소방감리는 소방감리의 법적인 어떤 해석과 또 그 결정에 따라서 공정이 진행됩니다. 그만큼 일에 대한 보람감도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20여 년간 해왔지만 여전히 이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소방기술사를 취득하기 전이나 취득한 후에도 저는 후회 없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것이고요. 저희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특징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꼭 알아야 할 것만 알고 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서울 영등포에서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서울을 거쳐 천안, 논산, 전주 고속도로 진입해서 하이패스 고속도로를 가고 지방도서 관광명소에서 음식점을 가면 되는데 중간에 거쳐가는 천안이나 강경이든지 논산 거기서 무슨 음식이 나오고 중요한 사찰이 뭐가 있나 이런 건 알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전주 한옥마을에 가는 그 길과 그 관광명소, 음식점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굳이 중간에 여러 가지 알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설계, 검토, 감리, 지정, 승인, 자재 검수, 시공 검측, 성능 시험, 준공 검사, 서류 제출, 완공, 필증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계 검토도 소방뿐 아니라 건축, 기계, 전기, 토목까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 있는데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함께 고민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함께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 단계 높은 비전을 가집니다. 지금 저희가 특급도 계실 거고 고급도 있을 것이고 중급, 초급이 다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책임감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최고의 자격인 소방기술사까지 취득할 때까지 실질적인 일을 하면서 또한 경험을 하고 또한 실수도 해보고 하면서 내 자신이 그레이드가 업이 됩니다. 그러면 나도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방관리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실제 현장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노하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강의는 저희가 계획을 하기를 2018년 11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7주간 하게 되는데 이런 순서로 할 계획입니다. 소방감리 진행 절차와 업무 범위, 그리고 신고 서류 작성,
감리 지정, 착공, 성능, 완공, 신고까지. 또한 소방시설 설계 검토 방법을 설계 계산서나 설계 도면을 보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설계 도면 검토 실습을 통해서 소방, 건축, 전기, 기계 등을 같이 확인하고 검토 요령을 취득하겠습니다. 내진 설계 및 임시소방시설을 제가 충분히 해설을 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것이며, 또 성능시험 테스트 및 감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소방시설 성능시험표를 함께 작성하면서 실무적인 그런 감각을 익히게 될 것이며, 현장 분쟁이나 또 민원에 의한 이런 부분들, 또 질의 의신에 대한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시로 하게 될 것이며 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례를 통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그 관리사 점검 때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하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그간의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저희가 하게 될 강의 중에 내진 설계 관련된 부분, 또 임시 소방시설 관련된 부분, 재현 설계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장 적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월 26일부터여서 실제 사업 승인 득한 걸 따지면 올해에 많이 시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거나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개통도인데 내진 설계 개통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계실에 가면 소화 수조, 소방 펌프, 그리고 주 배관, 교차 배관, 가지 배관, 또한 알람 밸브, 프렉션 밸브, 상수 소화전, 이 기본 설계가 이제 개통도 세팅되어 있고, 여기 나온 요게 4방향 버팀대입니다. 버팀대가 설치되고, 그리고 수조에는 플렉시블, 펌프에는 스토퍼, 그리고 콘크리트 수조가 아니라 하면 내부에 방파판, 이런 각종 내진 자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수원, 펌프, 배관, 헤드, 또한 제어반, 이 모든 부분에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간단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수원에 대해서는 방파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화 수조가 슬로싱, 출렁거림 현상이죠. 그리고 두께는 1.6mm 이상의 강철판이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있는 내식성 있는 금속. 근데 대부분 스테인리스 재질을 쓰기도 하고 동일 재질로 쓰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구입 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이 설치되면 그 내부에 버팀대를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아래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정하는 것이죠. 또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에는 손상이 되거나 과도한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토퍼를 설치합니다. 수조는 급수 배관으로부터 소화수가 공급되는데 원활하도록 고정을 시켜야 되고,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소방기술사나 소방설계업자가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때 구조계산서, 도면, 앵커볼트, 지지력, 수량, 위치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럼 수조가 이제 파손이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슬로싱 현상, 또한 과도한 유동으로 소화수가 넘치거나 수조 하부가 고정되지 못하면 흔들림에 의해서 이탈됩니다. 그러나 이제 방파판을 모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콘크리트 및 철근 구조,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물과 일체로 설치된 수조는
건축구조 해석을 통해서 안전성만 검토되면 꼭 방파판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적용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콘크리트 수조라 해도 건축물과 일체화되지 않고 별도로 콘크리트를 설치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꼭 안전성을 검토하고 성능 인증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소방청의 질의 위신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럼 SMC나 PDF, 스테인리스 탱크, 물탱크에 대해서 방파판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나, 이 부분에도 똑같이 1.6mm 이상의 철판이나 그런 걸 설치해야 되나. 그러나 소방청에 질의한 결과 SMC나 PDF 그 외벽 재료를 똑같이 사용하면 굳이 철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로 또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조이고 방파판인데, 방금 설명했던, 만약에 수조를 이런 보강이 없게 되면 이렇게 틈이 갈라지거나 옆으로 이탈해가지고 파손이 됩니다. 그럼 이게 방파판입니다. 방파판.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수조 안에서 수조가 이렇게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두 가지 중간에 겹벽으로 나눠져 있고 두 개를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수조에 보강대를 설치해 가지고 수조가 구조가 흩어지지 무너지지 않도록 H빔이나 보강대를 통해서 수조 자체를 콘크리트 수조 이상의 아주 강한 구조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방파판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성능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성능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얘기한 그저 스테인리스 수조 같은 경우에는 수조는 이렇게 구조체가 이제 부서지는데, 보강대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죠. 미래지향적인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지 좀 더 안전하고 수십 년을 써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압송수장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에 관련된 것입니다. 가압송수장치에서는 근입 깊이, 앵커 볼트가 박히는 깊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가동 중량 1000kg 이하에는 직경 12mm, 근입 깊이 10cm 이상의 앵커 볼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0kg을 넘어서는 그 이상은 직경 20mm, 근입 깊이 10cm 이상입니다. 근데 이때 근입 깊이를 측정할 때 이게 만약에 패드라고 생각하면 앵커 볼트가 박힐 때 이렇게 박힌다 생각했을 때 나사산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근입 깊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앵커 볼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이 부분은 근입 깊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사산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근입 깊이가 되겠습니다. 또한 버팀대를 가압송수장치에 펌프와 연결된 입상 배관과 연결 후에는 버팀대를 설치해야 되고, 내진 스토퍼를 설치합니다. 스토퍼는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펌프가 옆으로 밀려서 떨어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충격을 완화하고 밀리는 걸 버티는 것이 스토퍼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스토퍼가 없으면 지진 등에 의해서 어떤 이 장비, 펌프 이런 부분들이 좌굴 현상이 발생합니다. 펌프에 방진 가대라고 하죠.
펌프가 구조물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가드를 설치하는데 여기에다가 스토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만일 펌프가 진동 방진 가드 없이 바로 구조물을 설치한다면 스토퍼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펌프 돌 때마다 진동이 전체 건물로 울리기 때문에 방진 가드를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스토퍼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 시 주의사항은 만약에 가동 중량이 3,000kg을 초과할 이상일 경우에는 구조기술사나 소방설계업자의 설계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정을 시켜도 3,000kg를 초과하게 되면 건축물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엔진 펌프가 있습니다. 엔진 펌프나 또한 비상 발전기 부분인데 엔진 펌프의 연료 탱크나 연료 공급 배관, 비상 발전기 연료 탱크 이 부분들을 거의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지지 않을 정도만 고정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구조부지에 고정하고 연료 공급 배관에는 신축 이음 장치를 설치해서 펌프만 살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펌프에 공급하는 연료 배관이나 연료 탱크 이런 부분이 다 버티고 있어야 그 펌프가 온전하게 기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가시더라도 꼭 설계 단계나 시공 전 단계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현장에 할 수 있도록 기술 검토를 하십시오. 또 방지를 위한 스프링 및 스프링 댐퍼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꼭 가압성 전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진 스토퍼를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감리가 기술 검토를 통해서 준공시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내진 설계, 그럼 이런 내진 설계 부분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근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먼저 이 부분도 해야 되지만 너무 또 원론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뒤로 빼봤습니다. 이 근거는 화재방 소방설치 유지 및 안전 관련한 법률에 나오고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에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2014년도에 이 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이 그간 없었지요. 그래서 2016년 1월 26일에 내진 설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부터 기계나 전기, 통신보다 먼저 저희가 하게 된 거고 그 내진 설계 대상은 소화설비가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화재 수신기나 동력 제어반 비상발전기에도 내진 설계를 다 적용한 걸 보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수신기를 보면 감시 제어반이 있죠. 동력 제어반. 뭐에 대한 동력 제어입니까?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 설비의 동력을 제어하는 것이죠. 또 비상발전기도 역시 비상발전기가 20분 이상 40분, 60분, 고층은 40분이고 60분이죠. 동력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진 소화 설계의 대상은 이렇게 되고 많지 않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은 층수가 2층,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이 연면적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00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러다가 500제곱미터로 내려왔고 이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만 돼도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제곱미터, 10m, 20m면 200제곱미터입니다. 가로, 세로. 그리고 층이 높다 하면 한 3계층만 돼도 뭐 층당 한 70제곱미터만 돼도 내진 설계. 그러니 대부분의 건축물이 다 내진 설계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가 9m 이상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또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해서 중요도가 높은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 국가적 문화유산, 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 한쪽 끝 지지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네, 그런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때 돌출된 거리가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를 초과하는 그런 건축물은 또한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별표 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2호의 공동주택인데 다세대 주택이나 뭐 또 공동주택 그런 규모 있는 것들은 다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입니다. 이처럼 소방감리는 다양한 부분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지도해야 됩니다. 소방감리는 현장에서 가장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잘 돼도 소방감리, 못 돼도 소방감리입니다. 현장에 다 준공되고 마지막 모두 철수해서 현장에 문제점이 생기면 소방감리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책임 소지가 소방감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아는 범위에서 시공사와 협의도 하고 발주자를 설득하고 또 최종 준공할 때 성능 시험이라든지 TAB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신 있게 실시해야 됩니다. 그만큼 소방감리는 책임감도 있으면서 보람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소방감리 실무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그레이드업이 되며 또 감리하는 동안 슬기롭게 감리를 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일을 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